안녕하세요. 자, 조직사회학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조직 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조직 체계라고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조직 구조, 조직 목표,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걸 이제 통틀어 가지고 조직 체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직 구조를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직 목표와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교재로 목원의 조직의 여덟 가지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조직의 여덟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각 유형별 조직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그 여덟 가지가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조직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으로 이제 목원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원의 책의 장점은 굉장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조직 이론, 그리고 그 실제 조직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여덟 가지 이미지 형태로 고전적인 조직 형태부터 현대적인 조직을 통틀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유형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사전에 이렇게 좀 소개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강의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재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학습 차원에서 우리가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의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조직 목표,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조직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요게 이제 끝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목원의 여덟 가지 이미지에 대한 그 교재를 바로 이제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콧의 네 가지 유형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조직 목표와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강의부터는 이 목원의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체계인 거잖아요. 하나의 조직 체계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조직 구조, 조직 목표,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1, 2, 3이라고 하는 거를 적어놨고, 지난 시간에 이제 조직 구조, 오늘은 조직 목표와 조직 전략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에 이어서 조직 목표와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데,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조직 체계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조직 체계를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원, 기술, 구조, 목표라고 하는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사실 기술은 어, 어떻게 보면은 조직의 그 조직이 활용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사전적인 지식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구성원, 구조, 목표입니다. 여기 이제 요 다이아몬드에는 전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같이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계속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자기가 추구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어, 이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하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거를 같이, 이 개인의 목표가 똑같으니까 유사하니까 이걸 같이 한번 추구하면 훨씬 더 잘 성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의 목표가 유사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형성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단이 형성이 되면 그 집단 내부에서 역할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자,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목표, 개인의 목표가 있는데 또는 동물 보호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 보호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럼 우리 모여가지고 동물 보호를 위한 뭔가 활동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개인의 목표가 동물 보호였는데 집단의 목표도 동물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집단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되려면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동물 보호를 하는데 너는 동물 뭐 유기견을 포획하는 거를 하고 너는 유기견 포획해 놓은 거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너는 그 사람 그 포획해 온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너는 동물도 훈련을 하는 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겠죠. 그러면 그 역할이 나누어지고 자, 개인들에게 할당이 되고 그게 이제 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 역할들이 수행이 되면 그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목표를 갖게 되고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집단이 되고 그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내부에서 개인들에게 역할을 고정적으로 할당을 하고 고정된 역할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면 그게 하나의 구조가 된다. 그게 이제 조직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성원이 있고 그 구성원들로부터 개인의 목표가 집단의 목표, 조직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조직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조직의 체계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 조직의 구성원, 요건 이제 기본적인 조직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거니까 이 구성원들의 목표로부터 조직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구성원들 개인이 집단 내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되면 조직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역할이 배분되면서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였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배분한 거니까 이 조직의 구조가 그러면 다시 조직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조직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와 전략의 관계에서, 구조와 목표의 관계에서 구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 이거를 우리가 조직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목표,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개가 조직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덧붙여서 이 스콧이 이 조직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게 투입이 되면 결국은 이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특정한 결과로 산출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 리빗의 다이아몬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들어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구성원들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조직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집단 내에서 특정한 역할들을 할당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한 어떤 구체적인 방침, 방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어떤 활동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직의 전략이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조직의 목표는 그래서 조직이 실현 또는 성취하려고 하는 상태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목표가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받아들여지는 거를 우리가 조직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조직 목표의 기능은 결국 이런 목표가 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자기가 혼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그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돼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 사회복지 기관을 만들었다. 사회복지 조직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복지 조직으로서 우리가 자, 사업을 어떤 걸 할 거냐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자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바자회가 우리 조직의 사업으로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조직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다. 근데 지역사회 기여와 바자회라고 하는 게 바자회가 우리의 조직 목적인 지역사회 기여에 부합되는 내용이냐, 이거를 지역사회 기여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바자회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준거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구성원이 개인들이 그 조직의 이름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때 항상 이게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돼 있는 활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판단을 하고 자기 활동을 영위하게 이루어 수행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 다음에는 자, 집단 심리적 기능은 뭐냐면 정체성,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준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직에 들어왔고,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조직이 그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조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조직의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목표로부터 조직의 정체성이 생기고, 그 조직의 정체성이 생기면 자, 내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내가 조직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개인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집단 심리적 기능을 조직 목표가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뭐 바자회가 지역사회 기여의 수단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바자회를 하면 내가 이 바자회를 하지만 이 바자회를 하는 목적은 지역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서다. 자기 활동의 합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또는 어디 찾아가가지고 기부금을 얻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자기 활동이 합리화가 되고 정당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당화 기능을 조직 목표가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적 기능. 1년 내내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거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이런 걸 쭉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자,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할 때 자, 네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 지역사회 기여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자,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를 평가할 때 이게 지역사회에 기여가 된 걸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활동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자,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조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 때도 조직 활동의 계획에 자,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된 활동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내년도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조직 목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 활동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목표가 명확해야만 실질적인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직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직 목표의 결정 주체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 주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결정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개인의 목표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 그 형성된 집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인이 너의 목표가 뭐냐, 나의 목표가 뭐냐, 제 목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구성원 집단의 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구성원 집단의 대화,
논의를 통해 가지고 목표를 같이 결정하는,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 한두 명이면 모를까 뭐 10명 정도, 뭐 20명까지 괜찮아요. 1000명이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기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자, 지역사회 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리 와라,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주도했던 사람, 창립자 또는 소유자 또는 최고 경영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그 조직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죠. 창립자. 그럼 그 사람이 목표를 결정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목적 결정했어. 여기 같이 할 사람만 와. 하기 싫으면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 되는데 뭐 술을 마시다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야,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지역사회 기여 관련된 조직을 하나 만들 거야.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 사람이 지배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창립자 중심의 이 조직 목표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단독으로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지배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결정하고, 자, 한 사람이 결정하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표 결정의 영향력이 적거나 없는 거죠. 지배 연합은 소수 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세 사람이 지배 연합으로 세 사람은 동등하게 같이 논의해 가지고 조직 목표를 결정하는데 그 조직 내 그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목표 결정에 영향력이 없거나 적은 겁니다. 이게 이제 지배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목표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표를 결정하는 구성원 집단 전체의 협상.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창립자 1인에 의해서 목표가 결정되거나 지배연합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목표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성원 집단의 협상, 민주적인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뭐 없진 않지만 상당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목표의 위계 체제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조직 목표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목표라고 하는 거에 조직 목표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포괄적인 개념 밑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수준의 개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념, 미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목표라고 하는 글로벌 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행 목표라고 하는 오퍼러티브 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활동 전략이라고 하는 스트러티지, 그 다음에 활동 계획이라고 하는 액션 플랜.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 목표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이 깊은 하위 개념들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도 조직들에 의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차이가 뭐냐? 가장 추상성이 높은 게 이념입니다. 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많은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말을 많이 해요. 너네 조직의 미션이 뭐냐? 이념이라고 하는 한국말을 잘 안 쓰고 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미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에서 밑으로 갈수록 추상성이 떨어지고 구체화된다. 이념에 가까이 갈수록 추상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 끝에는 추상성이 높은 것, 한쪽 끝에는 구체성이 높은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목표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가 이제 미션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미션으로부터 약간 더 구체적인 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션이 있으면 가치인 거잖아요. 지향하는 가치. 그거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구체화된
목표인데 이거는 그 미션으로부터 끌어와진 추상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 하겠다. 이게 이제 전체 목표로 정해지는 겁니다. 자, 도시재생은 뭘 하기 위한 거죠? 지역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역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로벌, 추상적인 포괄적인 목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괄적인 목표로 이 전체 목표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로 잡는다. 이게 이제 그러면 전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 목표가 잡혀졌으면 거기에서 다시 또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구체화된 실행 목표는 실제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재생, 도시를 재생한다는 건 다시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락한 동네를 뭔가 활기찬 동네로 바꾸는 것,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활기차게 바꿀 거냐. 그래서 실행 목표, 활기차게 바꾸기 위한 실행 목표로 뭘 하냐면 벽화 그리기를 하겠다. 이게 이제 실행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실행 목표부터는 명확해지는 거죠. 아, 벽화 그린다 그러면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재생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도시재생이 뭔지가 잘 의미가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실행 목표부터는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벽화 그리기. 이게 실행 목표가 되는 거죠. 벽화 그리기 사업.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럼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 그러면 이제 활동 전략은 대구에 있는 특정한 지금은 조금 퇴락한 동네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퇴락한 동네의 분위기를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분위기를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동네에 어떤 컨셉의 벽화를 그린다. 이게 이제 활동 전략이 되는 거죠. 이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활동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동네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어떤 컨셉의 벽화를 그릴 거냐. 그리고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하냐. 그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마련한 자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거냐. 이게 활동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게 시행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시행을 하면 돼요. 액션 플랜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우리가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념, 미션이라고 하는 것부터 액션 플랜이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정하면 추상적인 조직의 가치로부터 출발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동 계획까지 만드는 거를 조직 목표를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계 체제라고 하는 거는 추상성이 높은 거에서 추상성이 낮은 구체적인 것까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조직 목표라고 하는 거에 같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조직들이 조직 목표라고 하는 거를 세울 때 가치로부터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로부터 미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내려가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조직 목표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스트와 로젠스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5개의 조직 목표와 관련된 개념들을 유형으로 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궁극적 목표인데 이건 조직 존립의 최상위 목표예요. 자, 그럼 뭐가 됐죠? 이념이 되겠죠. 지향하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목표는 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시킨 목표를 전략적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 대응의 전략 수립을 위한 포괄적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목표 정도 또는 전체 목표와 실행 목표를 합쳐서 이 전략적 목표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략적인 커다란 포괄적인 목표니까 최소한 전체 목표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위하고 이제 약간 그 얘기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정적 목표입니다. 조정적 목표는 상위 목표 실현을 위한 부분적인 조정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전략적 목표를 전체 목표로 이해를 하시고 조정적 목표를 실행 목표와 활동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게 궁극적 목표고 전략적 목표라고 하는 거는 도시 재생이다. 조정적 목표는 도시 재생을 위한 벽화 그리기다. 그 다음에 기능적 목표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이 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단기 목표. 벽화 그리기면 한 마을에 어떤 벽화를 어떻게 나누어서 벽마다 그릴 거고, 벽마다 그리기 위해서는 페인트가 얼마나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릴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짜는 게 기능적 목표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직 목표를 짠다 그러면 궁극적 목표, 전략적 목표, 조정적 목표, 기능적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념으로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조직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거기에서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화된 포괄적인 전체 목표, 그 다음에 그 전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실행 목표, 거기에서 실행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활동 전략, 그 활동 전략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활동의 계획, 액션 플랜, 이렇게 조직의 목표를 만들어간, 특히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렇게 조직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 조직은 대부분 이런 체계를 조직 목표의 체계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목표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이제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 명시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는 뭐냐면 목표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떤 목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가 실제로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명시적 목표는 공식적으로 표현된 목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적 목표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말로써 또는 글로써 표현된 목표와는 다르게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를 우리가 실제적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재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문화사업 재단들을 많이 만들어요. 뭐 미술관, 박물관, 뭐 이런 걸 쭉 많이 만들죠. 자, 그러면 전부 다 좋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출자해서 우리 기업이 출자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 사업을 하겠다, 문화진흥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나중에 몇 년 지나가면 그 관련자 되는 분들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겉으로는 무슨 뭐 문화 사업을 하겠다, 무슨 장학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떠들어 놓고 실제로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땅을 사가지고 땅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싼 그림 같은 거를 사가지고 예술품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자금을 그리 빼돌려가지고 문화사업 한다고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돈을 유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럼 뭐죠? 명시적 목표는 좋은 일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하겠습니다. 이게 명시적 목표가 되는 거고, 실제적 목표는 뭐죠? 자기의 사적 이해를 위해서 투기를 하거나 자금을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만들거나 이런 게 실제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론 이상적인 거는 명시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가 일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조직 목표를 이제 실제 그 추구하는 거하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거를 구분해서 살펴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산출 목표와 지지 목표인데, 지지 목표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추상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이 실제로 지향하는 바가 지지 목표가 되는 거고, 산출 목표는 그 지지 목표를 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체적인 실행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지 목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그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그래서 지지 목표 이외에 산출 목표, 우리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벽화 그리기를 한다 그러면 산출 목표는 뭐가 되냐면 1년에 벽화를 몇 개를 그릴 거냐가 산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직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 목표, 지역사회 기여를 하겠다. 산출 목표는 1년에 벽화를 30개 그리겠다. 그럼 나중에 평가할 때는 지지 목표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산출 목표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벽화를 몇 개 그렸는데 20개, 성과가 나쁘네. 50개, 성과가 매우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출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이 평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 자, 그다음에 무형 목표와 유형 목표도 앞에서 이제 조직 목표의 위계를 얘기를 드렸는데, 무형 목표는 추상성이 높은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기업. 그럼 지역사회 기업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잖아요. 자, 근데 유형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벽화 그리기. 그러면 벽화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유형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성이 높은 무형 목표로부터 유형의 목표를 끌어와야지 조직 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확장 목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설정한 목표로부터 도출된 다른 목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표와 전혀 다른 목표는 아니다.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벽화 그리기를 했는데,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벽화만 그리는 것보다는 도시 골목을 정비하는, 골목에 깨끗하게 하고 화단도 좀 꽃도 심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 골목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의 이 벽화 그리기 사업에서 도출돼 가지고 확장돼서 나온 목표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MBO라고 하는 게 있어요. MBO는 이제 밑에다가 제가 써놨죠. MBO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목표 관리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목표 관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목표 관리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 이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기업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MB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 이 목표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여기 위에서 말한 산출 목표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산출 목표를 정하는데, MBO의 특징은 뭐냐면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산출 목표를 정했으면, 조직의 성과 지표, 산출 목표를 정했으면 그 산출 목표를 조직의 전 성원에게 할당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올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서 기업 조직에서 매출 목표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는 1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겠다. 우리 부서는 2억. 이런 식으로 부서의 특성에 맞게 목표를 부서별로 정하면 그 부서에서 부서 내에 있는 부서원들이 또 개인별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서가 이제 산출 목표 정한 게 1억이면 나는 2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너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직 성원 모두에게 목표가 정해지는 거고, 1년 동안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평가할 때 나중에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자기가 연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자, 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은행에 있는 은행원들은 다 은행 지점에서 일을 대부분 하는데, 그럼 지점별로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은행이 올해의 예금을 받는 목표를 100억으로 정했어요. 그럼 100개 지점이 있으면 100개 지점에 대해서 지점 크기에 따라서 1억에서 5억씩 할당을 하는 겁니다. 지점별로. 그럼 그 지점에서는 다시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 10명 개개인에게 그 맡고 있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예금을 사람들로부터 모아오는 거를, 한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해서 5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점 단위로 할당된 1억이면 그 1억에 맞는 거를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MBO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실행 가능한 산출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그 산출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조직의 운영을 하는 것, 조직 활동을 하는 것. 이게 이제 MBO의 특징이라서 현대 기업 조직들은 대부분 이 MBO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MBO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연초에 개인별로, 근데 개인별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 목표를 정하고 산출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그 하위 조직 뭐 본부면 본부에서 또다시 그 전체 목적에 맞는 산출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산출 목표의 본부에 따르면 과별로 또 산출 목표를 나누고 그 과외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산출 목표를 나누는 방식으로 1년 목표를 정하고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목표 달성을 연말에 평가하고 내년도에 또다시 목표를 정하고 이게 이제 MBO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직 목표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했는데 이 조직 목표라고 하는 게 이제 갖는 문제가 있어요. 조직 목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이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 목표와 관련돼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이제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목표의 상충 갈등입니다. 이 목표의 상충 갈등은 상위와 하위 목표 간의 갈등 또는 부분 목표 간의 갈등인데 예를 들어서 상위 하위 목표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목표는 지역사회 기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지역사회 기여다라고 하는 상위 목표를 세워놓고 하위 목표로 자 너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벌어와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기여가 아니라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 목표는 굉장히 공익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하위 목표에는 굉장히 그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목표를 세우는 조직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표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자, 부문 목표 간 목표의 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서 문제가 많이 돼요. 엔지니어들은 기술적 가능성을 많이 봅니다. 아, 이쁜 거, 뭐 모양이 좋은 거 다 좋은데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 엔진을 여기 못 끼워. 가능하지 않아. 디자인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차를 만들어 가는 건데 디자이너 팀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야, 이게 차가 이렇게 생겨야지 이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디자인한 거에 기술적인 거를 알아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문 목표 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목표의 상충과 갈등, 즉 상하위 목표 또는 부문 목표 간에 서로 조직 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것.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목표의 전이 이제 승계 추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출 목표의 지지 목표로의 전이라고 이제 어렵게 써 있지만 여기 이제 예를 3개를 들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하제한협회라고 하는 게 자,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산하제한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바쁜데 사람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출생률을 줄여야 된다. 출생률 제한을 해야 된다. 애 못 낳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산하제한협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 낳지 맙시다. 둘만 낳아 잘 살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자,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저출산 문제죠. 애를 너무 안 낳으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산하제한협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애 낳지 말자고 돌아다니면 돌 맞겠죠. 그러니까 산하제한협회라고 하는 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버렸다. 근데 조직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자, 산하제한협회는 출생률 저하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협회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름을 가족계획협회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목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근데 가족계획협회라고 하는 걸로 2020년도에 어떤 활동을 하죠? 출산 장려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하제한은 출산을 제한하는 건데 이름을 가족계획협회로 바꾸고 출산 장려 활동을 하면 원래의 목표과 정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목표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조직들이 원래 내걸었던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달성된 상태면 조직이 없어지는 게 원칙인데 공동의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또는 달성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근데 목표를 바꿔서라도 조직이 생존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표의 전인 거고 목표의 왜곡은
조직의 지도부에 의해서 조직 자체가 사익을 위한 목표로 변질된다. 이건 이제 주로 명시적인 목표와 실제적인 목표로 이제 달라지고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이게 목표의 왜곡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익단체니까 기부를 많이 해주세요. 해서 기부금 모아가지고 호텔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적인 생활에 돈을 써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게 전형적인 목표의 왜곡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 전치라고 하는 거는 목표와 수단의 전환이에요. 이제 여기 강의평가제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다른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이제 조직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조직의 요새 공공기관들이 그런 목표를 세웠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뭐가 이제 문제가 되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비정규직에게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냥 전환시켜 줄 수 없으니까 중간에 평가를 해서 일정한 사람들,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다 정규직 전환시켜 주겠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수단으로서 평가가 들어왔는데 이 수단의 목적은 뭐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목적인 거죠. 근데 평가를 했더니 전체 한 30%가 탈락을 했어요. 평가에서 너는 정규직 전환이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되니까 해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면 목표와 수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전치되는 겁니다.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의 목적은 뭐였나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거다. 그래서 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 평가제도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탈락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 그래서 수단이 목표가 돼버렸다. 이게 목표의 전치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 모호성과 비합리성은 어떤 경우에는 목표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미션이나 이런 추상적인 가치만을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 계획을 짜지 않는 경우죠. 그럼 목표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목표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한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디 시골에서 그냥 혼자 뭐 모르겠어요. 뭐 자주간 뭐 농사 짓고 그냥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니까. 그런 형태의 조직, 모호한 목표를 가지거나 비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개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 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일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들이 부여가 되고 그렇게 부여된 역할들이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조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직 구조는 결국 뭐였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직 구조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 활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조직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약간 어렵게 표현을 하면 목표 실현을 위한 활동 계획의 수립과 조정 그리고 자원을 배정하는 것 이게 이제 조직의 전략인데 이 조직의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가 결국은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직 전략의 유형이라고 하는 개념들 처음에 이제 그 제시하고 중요하게 부각시킨 사람이
이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조직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전략에 맞춰서 변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있고 조직 목적이 있는데 조직 구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전략을 실시하는 거지만 조직 전략이 만들어지면 이 조직 구조가 조직 전략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조직 구조를 바꿔야 된다, 맞도록. 전략이 정해지면 전략에 따라서 그거를 가장 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의 변화를 도모해야만 조직이 성공적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람들은 조직 구조가 있으면 조직 구조에서 어떤 전략을 결정하면 그 전략을 그냥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챈들러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조직 구조가 있는데 그 조직 구조에서 어떤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전략이 세워진 거에 맞게 필요하면 다시 조직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차일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략적 선택인데 조직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일스 앤 스노우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조직 전략의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방어형 전략입니다. 방어형 전략은 어, 특별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했던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고수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계속 음, 스마트폰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 팔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계속 만들래. 그거에 비해서 이 탐사형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잘 나가는데 아이폰 잘 팔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언제까지 잘 팔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빨리 다른 것도 해. 아이패드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쭉 만들다가 이것도 이제 언제까지 계속 잘 될지 모르니까 또 다른 거 해. 그래서 뭘 했죠? 아이팟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게 이제 혁신형인 거죠. 이걸 이제 탐사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세 번째 분석형 전략은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죠. 방어형과 탐사형을 같이 병행한다.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필요가 없을 때는 방어형으로 계속 기존에 했던 걸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 탐색형으로 전환한다. 이제 요런 형태의 종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를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나도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쫓아가는, 따라가기형이에요. 요렇게 많은 조직들이 시장 환경에 대응해 가지고 이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더라. 그래서 조직 전략의 유형을 네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전략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기업 경쟁력 추구 전략 유형이에요. 물론 이제 기업 조직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이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90년도에 경쟁 우위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인데 경쟁 우위라고 하는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기업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우위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쟁력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비용 우위 전략을 하는 조직들이 많다. 자, 비용 우위 전략은 다른 거 내세울 게 아무것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어떻게? 싸게 만들면. 이게 비용 우위 전략이죠. 최대한으로 코스트를 낮게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잘 팔린다. 이게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죠. 두 번째가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너네하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제 주로 하는 거죠. 똑같이 스마트폰이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 달라. 이게 차별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니che 마켓. 그러니까 틈새.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만, 그래서 여기 이제 소규모 전문 기업들이 주로 이 니che 마켓이라고 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피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비싸봐야 몇백만 원짜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오디오 회사, 스피커 회사는 어 1 억짜리, 2 억짜리 소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커를 만들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팔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전자제품이나 일반 이 오디오 회사들이 대중 시장을 바라보고 하는데 특정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쳐다보지 않는 LG전자가 1 억짜리 스피커 만들지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1 억짜리 스피커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이 많아서 정말로 좋은 음질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1 억짜리 스피커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업체들이 이 소위 말하는 틈새 시장 전략을 쓰는 거다. 그래서 포터가 보기에 이 세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너네 조직이 어떤 상황, 환경에 있고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업의 시장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자, 혁신 전략, 시장 차별화 전략, 비용 통제, 범위. 자, 범위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장 범위에 집중한다. 포터가 얘기하는 틈새 시장 전략이죠. 비용 통제한다. 이거는 비용 우위 전략이죠. 비용을 통제한다는 건 저비용으로 싼 물건을 만들어낸다. 자, 시장 차별화는 말도 똑같죠. 차별화 전략이죠.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노베이션. 이게 조금 다른 건데, 자, 이 혁신과 차별화는 비슷한 거이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러가 얘기하는 혁신과 차별화의 차이는 뭐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시장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 시장을 새로운 형태로 지배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기존에 투지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투지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투지폰이 애플이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시장이 되면서 투지폰 시장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혁신인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항상 파괴적 혁신, 이게 진짜 혁신이다라는 거예요. 시장 차별화는 뭐냐면 기존 시장을 그대로 두고 시장을 더 넓혀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내에서 기존에 있던 시장과 경쟁자들과 공존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이 폴더블 폰을 만들어 가지고 접는 거를 가지고 나오니까 LG가 돌리는 폰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 돌리는 폰을 가지고 이것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삼성의 폴더블 폰 시장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있고 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을 존재하고 이러면 이제 시장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빨간 라면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하얀 국물의 라면을 만들었어요. 하얀 국물의 라면이 나온다고 해서 빨간 국물 라면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시장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빨간 국물 라면 시장이 있었는데 어느 회사가 갑자기 하얀 국물 라면을 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빨간 거 하나도 안 먹고 다 하얀 것만 먹는다. 그러면 이건 혁신 전략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약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조직 구조, 조직 목표,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스콧이 얘기하는 개방 폐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개방과 폐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 사회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모형에 의해서 조직 이론과 조직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기본적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것만 몇 가지 잘 기억을 하시면 모건의 책을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